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한국이 처음으로 57년 역사상 최초입니다. 이는 전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세계의 석학들과 지식인들은 한국을 미래의 인류를 이끌 국가로 주목하고 있었죠. 그 근거로 한국의 미래를 내다본 해외의 유명인들을 소개합니다. 윌리엄 패색은 블룸버그 뷰 칼럼니스트로 투자가들이 그래도 일본이라며 미련을 두는 상황에도 정체된 고용시장을 지적하며 아베노믹스 성공 여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딱 잘라 말한 냉정한 인물입니다. 아시아 위기설이 돌던 2013년 한국을 찾은 패색은 한국 경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고 1997년 위기 이후 경제적 개선을 통해 진보 성숙한 한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당시 애덤 스미스, 존 메이너드 케인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조지프 슌페터 이 네 경제학자들의 공통점은 경제학자라는 것, 모두 유명을 달리했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아시아 지역 경제 부상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하며 지정학적 위치와 글로벌 경제 이슈 등 새로운 시선으로 한국을 평가해야 함을 주장했죠. 2015년 패색은 한국의 성공을 바라는 냉정한 연인이라 호칭하며 중국의 파워가 막강해지는 상황에 한국이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경제구조 개혁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올 5월에 한국이 다시 해내고 있다. 회의론자들이 틀렸음을 입증하며라는 칼럼을 포브스에 기고하며 한국 회의론자들에게 감을 잡는 데에 실패했다며 일침을 놓았는데요. 패색은 기고문에서 1998년 한국은 아시아 금융위기를 가장 먼저 회복해 세계를 놀라게 했고 2000년과 2008년 닷컴 버블 붕괴와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서도 최악의 사태를 피했으며 2013년 신흥시장의 긴축 발작으로 비롯된 경제 위기도 피했다고 운을 뗀 뒤 이제 한국은 중국과 더불어 코로나19 이전의 성장 수준을 회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예상을 뒤엎고 올 1분기 1.6% 성장을 기록해 회의론자들이 틀렸음을 다시 입증하고 있다고 말하며 민간 소비 활성화, 기업의 투자 증대, 정부 지출 증가를 통해 한국은 미국, 일본보다 더 빠르게 지난해의 폐허로부터 탈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개방적이고 수출 의존적이며 상당한 규모의 무역 강국인 한국보다 더 나은 경제 풍향계는 없다고 확신하면서 한국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확장 정책의 중심을 두는 중국보다 훨씬 더 의미심장할 수 있다. 한국에서 가장 중대한 재벌인 삼성의 실적을 보면 한국의 이 터널 끝에 보이는 빛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한국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칼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패색은 의외로 한국 재벌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많이 쓰기도 해서 세간에는 독설가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는 재벌들은 오늘날 세계 경제 지도에서 한국이 자랑스럽게 존재하게끔 이끈 주역으로 한국의 얼굴이지만 재벌 모델은 구식으로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스타트업에게는 법인세 면제 감면, 대기업들에게는 과세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특이성에 주목한 사람은 패색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제 변호사인 제프리 존스는 파란 눈의 한국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한국을 잘 알고 한국어가 유창하기로 유명한데요. 그가 한국과의 첫 인연을 시작한 것은 1971년부터 2년간 선교사로 머무르며 봉사활동을 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한국전쟁에 엄청난 아픔을 딛고 일어서던 한국인의 성실함과 높은 교육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장점과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신앙에 가까울 정도로 확고한 존스는 언어장벽 때문에 한미 양국 사이에 생겨나는 오해나 불필요한 오해가 많아 자신 나름대로 기여할 일이 있겠다 싶어 주한 미 상공회의소 회장 자리를 기꺼이 맡아 일했습니다. 시카고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던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소식을 듣고 민주화되는 나라에서 한국이 가진 잠재력이 터질 것이라 생각하며 1980년 한국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됐습니다. IMF 외환위기에 폭풍이 몰아쳤을 때도 한국에 대한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2002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국가 브랜드로 채택된 다이내믹 코리아 금융, 물류허브 추진을 주장하기도 하며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오랜 시간 한국 생활을 경험한 변호사 제프리 존스는 2000년 나는 한국이 두렵다 라는 책을 쓰며 2025년 미국을 위협할 나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외국의 변호사는 어째서 옛날엔 동쪽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한국을 높게 평가했을까요?
존슨은 세계 어디서도 한국 사람들처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며 다른 나라에서라면 10년은 충분히 사용할 핸드폰, 컴퓨터, 자동차 등 물건도 한국에서는 2년만 지나면 골동품이 된다고 얘기하며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변화에 익숙하며 변화를 좋아하고 또 즐기기까지 한다고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을 전후하여 미국은 다시 한번 누군가의 도전을 받고 심각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큰데 가장 강력한 후보자가 한국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그 무렵에 한국은 인터넷 세상의 선두주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한국의 가능성에 극찬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한국이 두렵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춘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열정적인데 그런 면은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고 두 번째로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모범적으로 잘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IMF 경제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우리 국민만큼 정책에 잘 협조하며 성공적으로 이겨낸 나라는 없다. 그런 점에서 아직 한국이 두렵다. 라며 끝까지 한국에 대한 경외심을 표했습니다. 그는 또한 첫 저서 나는 한국이 두렵다를 발간한 이후 20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거의 다 해결된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직도 조금 개선해야 할 것으로 시기질투 문화와 집단의식을 꼽은 존슨은 시기질투 문화 때문에 많은 손해가 생긴다. 이제는 연줄 배경이 아닌 공정한 경쟁과 실력으로 부를 이루는 사람이 많다. 이들의 깨끗한 성공에 박수치는 사회가 돼야 한다. 또 집단의식이 지나치다. 타인에게 좀 더 너그럽고 개성을 존중했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은 팬데믹 속에서 마스크 착용이라는 변화에 가장 먼저 적응하고 대처하는 나라로 전 세계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언론의 백신 접종 설문조사 결과 백신을 맞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미국의 응답자 가운데 65% 정도였지만 한국에서는 무려 80%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백신을 맞으려는 이유를 물어보니 한 사람이 당연히 접종해야지. 자식이나 손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야 되겠느냐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백신이 나에게 유리한가, 해로운가, 부작용은 없는가가 판단의 기준이지만 한국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당연히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바로 이 태주의 정신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국인들을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유명인들은 통계가 아닌 선구안으로 한국의 애정을 가지고 조언하며 밝은 미래를 예지했습니다. 그들이 그러했듯이 한국의 현대사회에도 타인의 성공에 박수치고 타인에게 좀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 많아지길 기원합니다.